지금부터는 동학논민운동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동학 사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 인식론, 즉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죠. 인식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식론의 내용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 인디비주얼, 모든 개체에 대한 생명 존엄의 평등적 가치관을 들 수 있습니다. 일대 교주 최재우가 오심즉 여심이라고 해서 즉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한 것과 이대 교주 최시영이 인즉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인시천, 똑같이 인간이 곧 하늘이다, 천즈가 아즉천, 하늘이 곧 나요, 내가 곧 하늘이다. 그 다음에 물물천 사사천, 모든 사물과 모든 일들이 다 하늘의 뜻과 하늘과 같다 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경인, 인간을 공경하고 경물, 나머지 사물을 다 공경하는 그런 삼경사상의 실천을 강조했던 것. 그리고 3대 교주 손병희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요. 인내천 사상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인시천, 인직천과 같은 내용이죠. 그 인내천, 즉 인간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동학 인신론의 만물평등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그런 인신론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학 사상의 인신론은 인간 사이의 차별을 강조하고 또 인간과 타 개체, 인간과 다른 동물이나 사물들 타개체 간의 차별을 강조하는 유학 사상이나 만물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신, 즉 가시적 갓, 신의 창조물로 보는 천주교, 캐톨리시즘하고의 전체관, 그 천주교가 갖는 또 유학 사상이 갖는 전체적인 관점과 전체관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학 인신론의 내용으로는 미래지향적, 즉 future oriented한 변천관,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관점입니다. perspective of change라고 하죠. 변천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시영의 향아설위의 설법과 또 사람을 대하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사인여천을 통한 후천개벽,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great open이라고 합니다. 후천개벽의 미래사회 건설에 대한 논의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새로운 세계가 온다. 신세계의 도래잖아요. 그럼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중국 고대 서주의 예법 및 요순 시대를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는 동시에 차별 원리인 이의를 절대불변의 고정적 가치로 평가하는 유학의 과거지향적 고정관과 다르고요. 또 천주교의 내세관, 즉 죽은 후에, 그렇죠?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내세관도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 건설에 대한 그런 논의,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신론의 첫 번째는 만물평등과 인간 존엄성의 강조, 두 번째는 future oriented한 소위 미래지향적 변천관, 이 두 가지가 우선 동학의 인신론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인신론의 내용으로는 경험주의적, 즉 엠피리컬한 현실관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경험주의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제1대 교주 최재우가 직이라는 논의를 통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어렵지만 직이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고요. 이는 변천과 현실 변화를 강조하는 주기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유학이나 주작, 특히 유학에서 주작적 유학의 주리론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인신론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매우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만 이 동학의 인신론이 이처럼 만물평등과 인간 존엄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가치관, 그리고 경험주의적 현실관을 지향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우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학 사상의 내용 두 번째 부분은 질서관입니다. perspective of order입니다. order. 그 질서관은 몇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질서관 중에서 국내 질서관을 또다시 가족 질서관과 사회 질서관, 그 통치 질서관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가족들 간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가족 질서관, 그렇죠? 그 perspective of order in family, 그죠? 가족 내에 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내의 구성원에 관한 그런 어떤 질서의식,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질서관에 관해서 최재호는 기본적으로 옳은 질서, 즉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시영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차별적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사상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질서관,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 질서관에 있어서 동학 사상은 모든 신분적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적 사회 질서를 주창하는 혁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대 교주 최시영이 우리나라에는, 즉 한국에는, 당시 한국에는 두 가지 큰 폐해가 있으니, 나쁜 점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적서 간의 차별이고 서자와 적자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데요. 첫 번째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을 적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부인들, 새로운 둘째, 셋째 부인들, 이런 부인들 낳은 자식들을 서자라고 하는데요. 그 서자와 적자 사이에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고요. 그래서 그 적성의 차별이 두 가지 폐해 중에 하나고, 다른 하나는 반상 간의 차별이다. 즉 양반과 상민, 그렇죠? 즉 귀족 계급과 일반인 사이의 차별이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폐해다. 적서를 차별하는 것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것은 가정이 망하는, 가족이 망하는 근원이고, 반상을 차별하는 것은, 즉 양반과 상민, 즉 귀족과 그 다음에 일반민을 차별하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근본이다라고 하여 당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적 차별의식을 비판한 것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시영은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의 모순 지적과 함께 사람은 한울이라, 한울이란 말은 하늘을 의미하는 건데요. 사람은 한울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인이로서, 그렇죠? 억지로 귀천을, 귀하고 천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은 곧 하늘의 뜻, 천의에 어긋나는 것이니, 제군은, 즉 여러분들은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폐해서 선사, 여기서 선사는 최재우입니다. 동학을 창도한 최재우요. 선사, 최재우의 뜻을 잇기로 맹세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차별의 사회적 평등 질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군주권의 문제나 군주 백성 간 관계에 대한 의식을 의미하는 통치 질서관, 즉 perspective of governance에 대해 있어서는 동학사상 전체적으로 군신질서, 현존하는 군신질서 자체를 유지하는 그런 한계성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 동학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유학적 질서관의 공고와 정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동학의 지도자들이 개화파 지도자들과는 달리 근대 시민권 사상과 같은 서구 근대 이념의 수용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중국과 일본, 한국을 비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 문화개방하고 일본 문화개방 할 때요. 그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다 동아시아 국가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민족도 차이가 있고 뭐 국가 영토 다 차이가 있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치적 변혁 운동의 대안의 차이가 있다. 옵션의 차이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번체제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렇죠? 막부와 막부 권력이 강하고 그 장군이 쇼군이 있고요. 그 위에 또 텐노라고 하는 천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론 현실적인 지배 세력은 막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통치 권력이지만 형식적인 지배자로서 천황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 문화개방기에 일본도 큰 갈등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막부 세력을 타도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정치적 대안이 있었던 것이죠. 왜? 막부를 타도해도 누가 있어요? 천황이 있잖아요. 텐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치유신에서
결국 왕정복고를 이루고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일본의 차이점이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국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중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중국의 역사는 중국 대륙을 둘러싼, 그렇죠? 한족이 아닌 비한족 간의 끊임없는 갈등 투쟁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 정치는 중국의 역사라든가 정치는 여기서 수업의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19세기 말부터 좀 위기에 처하기 시작하고 20세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의 그 의화단에 난 이후로 굉장히 급격한 정치적 변동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바로 다시 한족 중심의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나라는 어떤 민족이 만들었어요? 만주족이 설립한 그런 국가잖아요. 만주족. 그러니까 결국 청나라 정부에 대한 도전은 대안이 뭡니까? 다시 한족 중심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국이 민족적으로는 갈등이 많았던 중국의 또 특성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텐노와 쇼군, 즉 장군과 그 다음에 천황. 중국은 민족적인 부분에서의 민족이 세운 국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도전은 또 다른 민족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안이 있었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단일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단일민족이니까 계속해서 군주 중심의, 즉 왕 중심의 체제를 유지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을 그럼 대신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대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군주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서 군신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특히 전통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동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전 강의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초기의 최재우나 최시영과는 달리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활동한 3대 교주 손병희의 경우에는 오늘의 우리 동양은 즉 군주는 민을, 백성을 마치 노예같이 보며 백성은 군주를 호랑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것은 사나운 정치의 압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군민 간의 차별을 비판하면서 민을, 즉 백성을 경시하는, 국민을 경시하는 정치 자체를 근본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손병희는 군주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침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다수가 추대하여 선택된 인간일 뿐이라는 소위 군주 추대론을 제시함으로써 군민 관계의 본질적인 평등성을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군주 추대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군주가 왜 나왔을까? 국가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이제 사상가들이 논의를 전개했는데요. 군주는 왜 있냐? 바로 백성 개개인이 어려움과 그 다음에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현명한 사람을 추대한 거다. 그 사람 역시 인간 중에 한 명인데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죠. 결국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동등성, 그리고 군주와 민 사이의 본질 평등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군주 추대론을 손병희가 제시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동학사상은 정치론적 측면에서는 창도 초기의 소극적 그 현실 부정에서 적극적 평등론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도 초기 동학이 가졌던 제약성, 아까 환경적 제약이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최재우나 그다음에 최시영이나 이런 동학교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학 간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서양 세계의 변화라든가 또는 근대 시민권 사상의 수용 같은 것을 일본이나 유럽에서 배우지 못했고, 당연히 뭐 유럽 못 갔지만 일본에서 배우지도 못했고요. 이런 상황의 제약들을 감안하면 손병희의 이러한 정치적 입장은 동학 사상의 정치 목표와 혁신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질서관에 이어서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의식을 의미하는 동학 사상의 국제 질서관,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rder라고 하는 국제 질서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학 사상은 기본적으로 자주적 대외 질서관을 유지하고 중화주의,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명확히 취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만물 평등과 그렇죠? 만물 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만물이라고 할 때 그 물은 그 동물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될 수 있고요. 그 개체들 간에 그다음에 민족도 될 수 있겠죠. 그 민족과 국가의 모두 평등성을 얘기했는데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적인 건 차별 질서를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특히 일본과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이름 자체가 동학이지 않습니까? 서구 세계, 서양 세력의 침투라든가 일본의 침투, 그리고 천주교의 침투 이런 모든 것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이름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이러한 반발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서구 열강 모두 한국이 당시 처한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동학이 갖고 있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는 동학의 정치사상적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학은 유학의 차별질서관의 모순을 극복하여 다수 피지배 계급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가 발전을 이룩하려는 근대 이전 한국 개혁 사상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실학사상적인 특성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사상 전개의 주체면에서 실학사상이나 이후의 개화사상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학은 비록 기본적으로 군신 질서를 부정하지는 못했으나 그것은 장기간의 한국적 특성에 기인하여 한국 개혁 사상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한계를 볼 수 있고, 오히려 여성, 노비, 즉 노예죠. 여성, 슬레이브, 노예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 간의 무차별적 평등 질서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적 개혁 사상의 흐름과 특성을 가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동학 농민 운동이 제시했던 다양한 어떤 정책적 대안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동학 농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학 사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셋째가 좀 어려운데요. 세 번째는 한편으로 동학의 중요한 사상 구조인 무의이화, 조화정 이런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무의이화라는 말은 그냥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 한자 뜻으로 보면 그렇게 갑니다. 조화정은 뭡니까? 조화로운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미 앞으로 나갈 방향들은 다 정해져 있다. 그렇죠? 여기서 조화라는 것은 하모니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숙명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을 해서 변화시키려는 그 실천적인 변혁사상으로서는 승화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의이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독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최시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거저 놀고 있으면 하느님이 싫어하신다 라고 해서 생산, 끊임없는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적 생산이죠. 그렇죠? 손병희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큰 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상해, 서로 사랑하라, 상조, 서로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 실천론을 제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성에 기초한 조화와 협력,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상해의 필요성을 모든 인간이 자각해서 무욕의 어떤 욕심을 남을 앞서거나 어떤 것을 하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것을 없애는 무욕의 자세를 갖게 될 때 그게 무의이해입니다. 동기일체,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비로소 지상천국의 새로운 세계, 후천 개벽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동학사상 실천론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려는 남을 지배하려거나 어떤 것이 옳다고 자기 것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욕심을 버리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이상세계의 도래를 위해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실천을 행해야 된다. 어떤 실천이요? 끊임없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상해상조의 실천론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할 때만 새로운 세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결론적으로 동학사상이 추구한 개혁적 측면과 민족주의적 특성은 이후 19세기 후반 이후 전개된 개화자강운동 및 애국계모운동 그리고 1919년 3.1운동에 이르기까지, 3.1운동에 천도교 대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